왜 정홍원인가라고 하는 대답은 네. 무색무취하니까, 무난하니까 네. 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선관위로 오기 전에 경선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어떠한 것도 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서병수 카드가 선관위원장으로 이준석 대표가 밀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이제 식물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뭐 후보들 캠프들 위에서 캠프의 방향, 어떤 경선의 색깔을 입히고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들 간에 두루두루 무난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 네. 무난한 사람이 됐고, 그 무난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전전 뭐 국회의장을 지냈다던가 또는 총리를 지냈다던가. 그 중에서 이제 총리를 지낸 바 있고 또 한 번은 총선 승리를 이끈 바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모두에게 두루두루 무난하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홍원 전 총리는 예전 선관위 위원장 시절에도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 네. 또 총리 시절에도 뭐 그렇게 뭐 책임 총리니 뭐니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 관계, 소위 캠프 간의 세력 관계, 또 당대표와의 갈등 관계, 그 속에서 전형적인 구원투수, 관리자 역할로서 선관위원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난한 관리자형 선관위원장을 찾아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홍원 전 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였고요. 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총리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낙마하면서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이냐? 또 그렇게 물어보면은 친박 색채가 강한 건 아니다. 또 이런 대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평론가님께서는 기대, 우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 우선 뭐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장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측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층에서는 정홍원 카드에 대해서 전체 한 80% 정도가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발을 무난하게 내딛었지만 전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 경선에 흥행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런데 흥행을 시키려면 본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경선의 프로그램과 룰을 정하고 하는 것에 개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충돌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의문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무난하다는 평가 그대로 만약에 각 캠프별로 합의에 치중한다면 그러면 이 경선은 그냥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표출시키는 정도 수준의 그냥 관리자 수준에 그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얻고자 하는 경선의 흥행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당대표와 정홍원 이 경선관리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합의를 맞춰갈 수 있을지 소통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약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소통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사실은 기대가 크기보다는 우려를 최소화시킨 인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대했던 경선보다는 오히려 후발주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저분이 들어와서 대세에 치중하는 정도의 경선 관리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룰 조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네. 상당히 후발주자들이 강경한 입김을 좀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정홍원 선관위원장, 이 후보들 간의 갈등뿐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와의 또 그 캠프와의 관계까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일단 어떤 그 흥행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잡음이 나오지 않는데 더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좀 있다. 우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선 룰과 관련된 또 일부 후보들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선관위 출범 첫날부터 일부 후보들 이미 경준 위에서 경선 룰을 정하기도 했었죠. 1차 때는 100%, 2차 때는 3대 7의 형식으로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룰 등등을 다시 손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자, 경준이가 이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조기에 문을 내렸죠. 문을 네.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정홍원 총리가 들어와서 만든 이 경선위에서는 다시 경선 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논란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역선택의 문제는 외곽 당 밖에 있다가 들어온 네.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몸담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수 야당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비토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한다고 하면 물론 역선택이라는 게 대세를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소한 차이에서 아마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최재형, 윤석열 이 두 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4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여론조사를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1등은 윤석열, 2등은 홍준표, 그다음 3, 4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3, 4위 싸움은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5% 수준에서 각축을 벌인다고 하면 0.5%포인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최재형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역선택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역선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경선 룰에 1위 주자가 지나치게 개입한다, 관여한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여기에 개입할 의지도 없거니와 개입을 한다 해도 득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거의 코멘트 자체를 조금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후보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룰 세팅으로 그냥 1차적 컷오프를 진행한 뒤에 차라리 2차에서 다시 한번 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네.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이 되는 부분은 경선 룰이고 경선 룰에서 역선택 문제는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의 3, 4위 싸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논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경선 룰이 공정하냐 하지 않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컷오프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역선택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후보가 유리하게 돼야 되니까 저쪽 당에서 좀 약한 후보가 나왔으면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조항을 여론조사에 넣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후보들이 몇몇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대선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한 번도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직접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SNS 어떤 그 토론방, 단체방에서 굉장히 또 극렬하게 이 문제를 갖고 맞부딪혔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번엔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까지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보수의 괴멸 이후에 네. 보수가 어떻게 다시 이제 중심을 잡아가느냐 했을 때 그동안엔 다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젊은 당대표가 나왔고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당내 소위 말하면 영입 인사와 당내 기존 후보군 간에 이 유불리가 이제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소위 보수 정당에서 이 역선택 문제는 한 번도 대선에서 제기된 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당 내에서 많은 선거를 거치고 경선을 거치고 당내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의 충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내부는 거의 초토화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져다 보니까 변동 가능성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유불리가 갈리죠. 예를 들어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실 네. 텐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 2등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명 1차 컷오프 그다음에 4명 컷오프가 됐을 때 이 4등 싸움은 굉장히 유불리가 갈려요.
거기에서 가장 유불리가 갈리는 사람이 원희룡, 최재형 이 두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등에 지금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그 경선 룰을 택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유리하다면 불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결국은 아까 관리형 경선 선관위 위원장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경선 연기론에 빠졌을 때 네.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1위인데 좀 포용성을 가져라. 그거 좀 들어줄 수 있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못 일어난다고 봅니다. 경선은 전쟁이에요. 1~2%, 0. 몇 % 차이로 4등에 못 들어가면 네. 그 순간으로 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 조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한테 했던 얘기가 다시 지금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왜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전과 달라진 이 보수 진영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일단 1차 컷오프는 9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2차 컷오프가 10월 초순인데, 그 1차 컷오프 전까지는 사실 경선 룰을 정해야지만 되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보면서 좀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본 여론조사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진한 색깔은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좀 흐린 색깔은요, 이 여론조사 대상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만 여쭤본 내용입니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보수 야권 후보 중에 누가 가장 대통령으로 적합한지를 여쭤봤을 때 윤석열 후보다 28.6%, 홍준표 후보 20.2%, 유승민 후보 11.4%, 안철수 당 대표 5.3%,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4.6% 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폭을 좁혀서 국민의힘 지지자로 그 응답층을 좁혀서 여쭤봤더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53.3%, 그리고 홍준표 후보 16.8%, 유승민 후보 6.4%의 순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후보들 표까지 저희가 좀 보면서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김동연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김동연 전 총리 표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없다, 부동층이 15.9%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에서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이뤄졌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국한해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일단은 보수 후보 가운데 20%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사실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수 진영의 적자다, 지금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우리가 한두 달 전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이걸 보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반비례요? 윤석열이 네. 떨어져야 대안으로서 홍준표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의 대세론이, 소위 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20% 이하로 또는 10%대로 폭락하지 않으면 홍준표 후보가 역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스스로의 힘으로 역전시키기 어렵다.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네. 절반 넘게 있어요.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보수층 내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뭐 메시지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지만, 보수 지지층에게는 변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되게 반문 메시지는 계속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 있어서는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대세론이 흔들리진 않는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지지율보다는 또 높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대세론이 흔들릴 정도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으면 네. 홍준표 후보에게 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 경선에서 아마 민주당 못지않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토론, 아마 네거티브, 네. 아마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치열한 경선이 펼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 진영의 적자임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 진영 내에서 대세론이 네. 아직은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전체 지지도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조금 상승세이긴 하지만 보수 진영으로만 진영을 좁혀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아성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역을 좀 국한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텃밭 하면 영남인데 그 가운데 TK, 대구 경북이 아닌 부울경,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쪽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여쭤봤더니 윤석열 36.4, 홍준표 15.8, 유승민 10.8 등의 순인데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제일 오른쪽입니다. 없음 19.5, 잘 모름 9.9, 거의 30% 가까이가 사실은 이 보수 진영의 텃밭인데 지지하는 후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여론조사는요. 뉴스핌에서 의뢰해 코리아정보 리서치 중부본부가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응답을 유보하고 있는 비중이 보수의 텃밭에서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난 두 차례 대선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뛰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당선도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봐도 충청의 아들이냐 TK 출신이냐 뭐 이런 정도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갈리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 대한 뭐 후보가 있습니다만 워낙 그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전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반영돼 있고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출신의 유력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선택을 좀 유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부울경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네. 자, 이 얘기인즉슨 지금 전체적인 그 선거의 관심의 축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지금 관심의 축이 조금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울경에서 약 한 42대 37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윤석열 후보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부울경 출신이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보태져 있고 오히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바뀌면서 네. 상당한 유권자들이 부울경 유권자들이 조금은 간보기를 하고 있고 대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냥 지금 지켜보자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유권자들은 내 지역,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사실은 뭐 공업지대도 있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두 번째 이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곳인데 과연 부산을 얼마나 누가 와서 부산의 이득이 되고 부산 유권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구체적으로 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선을 시작하고 나서 국민의힘도 경선이 시작되고 나면 조금 달라질 공산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네. 축에서는 이미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산에 페이버를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로 네. 조금은 좀 넘어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